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위해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몸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대동맥. 하지만 이 대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질환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동맥 질환의 위험 신호, 갑작스러운 흉통과 응급 상황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장형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세 번째 출연이시지만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장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교수님과 함께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또 두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주요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대동맥 질환의 위험 신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혹은 또 미처 방문하지 못해서 질문 못 남겼던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틈틈이 답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동맥에 대한 것부터 한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동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만 봤지 네. 아리송하거든요. 대동맥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해부학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인데 이제 우리 몸에서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아주 큰 혈관입니다. 이제 이 부위에 이제 심장이 있게 되고요. 심장에서 시작해서 상체와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복부에다가도 혈액을 공급하고 그리고 복부를 거쳐서 하체까지 그래서 결국엔 양쪽 다리까지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위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복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복부로 내려가서 양쪽 다리를 향해서 갈라지기 직전까지 여기를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어디 멀리 가려고 하면 먼저 고속도로를 타고 목표 지점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국도 지방도로를 타고서 목적지에 도달하죠. 이때 이제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이 대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상인에서는 대동맥의 시작 부위가 가장 크고요. 이 시작 부위가 제일 크고 직경이 3에서 3.5cm 정도 됩니다. 대동맥에서 이제 주요 가지가 나오면서 점차 직경이 내려가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거의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2cm에서 2.5cm 정도 직경까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대동맥 질환은 그러면 어떻게 좀 나눠져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대동맥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동맥류, 네. 그리고 대동맥 박리, 그다음 대동맥 병내 혈종입니다.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류라는 게 이게 혹이라는 뜻인데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혹이라는 뜻을 이제 류로 번역을 했어요. 정상 직경에서 훨씬 벗어날 정도로 풍선 부풀듯이 늘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 자체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파열되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실제로 파열이 많이 되고요. 대동맥 박리의 경우에는 대동맥을 이루는 벽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이제 내막이 찢어지면서 도배지가 이제 들뜨는 것처럼 분리되는데 문제는 이제 혈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찢어진 틈새로 이제 피가 쫙 밀고 들어가면서 박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리가 쭉 진행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동맥 벽을 얇아지게 하면서 대동맥 벽 파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됩니다. 이 병내 혈종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대동맥 박리와 완전히 좀 다른 어떤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박리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CT에서는 이 두 개가 많이 달라 보여서 다른 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차 한 특수한 일종, 박리의 일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동맥류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대동맥이 이렇게 출발하는 부위, 상행대동맥 쪽에 부풀어 오른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상행대동맥의 동맥류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동맥이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이 부위에 부풀어 오른 경우에는 대동맥 궁의 동맥류라고 부르게 되고, 또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가슴까지를 나타낸 것인데, 하행 흉부 대동맥, 내려가는 흉부 대동맥의 동맥류,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아예 가슴이 아니라 복부에 생기는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동맥 박리증은 이제 좀 다른데, 여기는 이제 대동맥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대동맥 박리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 층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이 찢어지면서 이 틈새로 혈액이 밀고 들어가서 이게 쭉 찢어지는 것인데요. 혈압 때문에 내막이 조금만 찢어져도 그 틈새로 피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도배지가 들리듯이 쫙 벌어지면서 이 하행 흉부 대동맥까지도 박리가 쭉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동맥 박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대동맥 벽이 굉장히 약한 부위에 도달을 하게 되면 파열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상행 대동맥에 대동맥 박리증이 생긴 걸 보여주고요. 하행 흉부 대동맥이 대동맥 박리가 생긴 경우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동맥 내막이 파열되어서 그 틈새로 밀고 들어가서 피가 밀고 들어갔고 박리가 위아래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 대동맥 박리증은 이제 시작 부위에서부터 위아래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상행 대동맥에서 시작은 했지만 하행 흉부 대동맥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쭉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쭉 찢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이 멈추는 부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받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생각보다 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액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곱게 조금 찢어지고 거기서 끝나고 그 국소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네. 완전히 대동맥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저희가 그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잖아요. 네네. 근데 가슴 통증이라고 하면 흔히 저희는 네네. 뭐 심장 질환, 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데 네.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 네. 질환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건 도대체 어떤 통증일까 조금 네. 감이 안 오긴 합니다. 실제로 그 대동맥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심근경색 등에 의해서 발생한 통증과 오인해서 치료 방향이 사실 좀 두 개가 다르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이 잘 붙지 않도록 하는 약을 빨리 투약하는 게 급선무가 되는데, 대동맥 박리증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치료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참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동맥 질환 통증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동맥 박리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대동맥류, 그 부풀어 있는 혈관이 터지려고 하는 그 힘을 받을 때, 이제 막 터지려고 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통증을 어떻게 묘사를 보통 하냐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다. 약간 그래서 심근경색 통증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심근경색 통증은 제가 심근경색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심근경색을 겪어보신 환자들은 대부분 다 좀 둔하고 묵직하고 누르는 듯한 돌덩어리를 누르는 것 같고 이런 통증을 느끼시지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동맥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칼로 찔리지 않았는데 칼로 찔린 것 같은 그런 통증. 여기 지금 제가 excruciating pai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데에서 이제 단어의 어원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통증.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통증이고, 되게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참지 못하고 119에 연락을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심근경색하고 조금 다른 점이 대동맥류 파열이나 대동맥 박리증으로 인한 통증은 파열 림박의 부위나 박리의 부위에 따라서 통증 부위가 달라지는데, 등, 가슴, 배 세 군데 중 어디든지 아플 수 있고 두 군데가 동시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 협심증과 이제 혼재돼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쉬면은 조금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이거는 누워서 쉰다고 해서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이나 등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다가 의식소실이나 심정지로 이어져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거의 한 수초 만에, 뭐 수분 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통증이 언제 시작되었냐 할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뭐 예를 들면 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뭐 갑자기 등이 아팠다. 갑자기 등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뭐 가슴이 아팠다. 뭐 새벽에 뭐 치킨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아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픈 그런 통증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드물게 그 시작 부분이 이제 완만하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시작되지 않고 굉장히 급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119를 이럴 때 불러야겠다라는 증상 기준이 있다기보다 대부분은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시겠네요. 대부분 안 헷갈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119를 타고 가야겠다 이런 느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통증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서 움직이거나 말하기도 힘들 정도. 그래서 이걸 119를 불러야 되나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게 헷갈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복부 대동맥류나 복부 대동맥에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은 이게 뼈가 있기 때문에 만져봐서 이렇게 대동맥의 어떤 그 상태를 짐작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를 만져보면은 이제 펄떡펄떡 뛰는 이제 박동성 덩어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이 소실되고 또 뭐 혈압이 떨어지니까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혈관이 파열되면 혈액이 이제 혈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혈액 양이 모자라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식은땀이 나고 이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대동맥 질환은 박리랑 류로 이렇게 또 크게 나뉘어진다고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요. 둘을 일단 또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더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 그 차이점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동맥류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동맥류는 뭐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서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만 박리증은 딱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둘은 굉장히 다른데 그러면 이제 대동맥류는 이제 응급질환 설명할 때 왜 대동맥류가 같이 나오느냐? 대동맥류는 파열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생기는 과정에서는 모르지만 딱 터지려고 할 때는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대동맥 박리증과 통증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비슷하게 아파요. 그래서 CT를 찍어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CT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는 드물게 한 1%에서 2% 정도는 언제 생겼는지 몰랐다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동맥 박리증을 맞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통증이 크니까 그 순간들이 잘 기억이 나시나 보네요. 네. 그리고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고요. 대동맥류처럼 천천히 커져서 네. 그게 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걸까요? 네. 대동맥 응급수술이 가장 필요한 중요한 원인은 이제 파열 임박 상태, 그러니까 대동맥류가 거의 이제 곧 터지려고 하는 상태, 네. 또는 이미 파열된 상태, 그리고 대동맥 박리증입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증이 새로 발생했고 제일 흔한 거는 대동맥 박리증이에요. 저희가 응급수술 많이 하는 거는 상행 대동맥에 박리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가만히 뭐 이렇게 혈압 조절하고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좋은 결말이 안 되고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급성 A형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해요. 이걸 형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제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대동맥류 크기가 크고 갑자기 통증이 동반되고 파열 임박 상태,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동맥의 정상적인 크기가 3에서 3.5cm까지 성인의 경우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막 한 8cm, 9cm 이렇게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동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2, 3일 내로 수술하고 통증이 동반되면 이제 터지려고 한다고 간주하고 빨리 대동맥 박리증하고 똑같은 정도의 위험도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파열되어서 이제 CT에서 바로 파열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수술을 해야 되고요.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깥으로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 대동맥 박리증이 생기면서 대동맥에서 나가는 가지혈관의 입구를 틀어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들뜬 도배지 같은 내막이 옆으로 나가는 가지의 입구를 막는 겁니다.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감염이 동반되어서 마찬가지로 파열이 임박한 대동맥류. 크기가 크지 않아도 감염이 동반되어서 혈관 벽이 녹은 경우에는 곧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간주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대동맥 박리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골든타임이 매우 짧다고 또 네. 이렇게 알려진 질환이잖아요. 먼저 이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면 얼마나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건지, 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위험한 질환인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맥 박리증 왜 위험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대동맥 수술에 있어서 이제 역사를 쓰신 이런 거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분이 이제 마이클 드베이키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1908년생이시고 2008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동맥 수술 관련해서 여러 건의 최초 기록을 세우신 분이에요. 수술장에서 이제 수술 기구도 개발하셔가지고 수술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핀셋이 아니라 저희는 포셉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게인데요. 이것이 이제 앞쪽 끝부분이 톱니처럼 서로 맞물리게 돼 있어서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수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제 흉부외과 수술장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포셉인데 이것도 드베이키 선생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선생님의 이제 분류가 드베이키 1형, 2형, 3형 이렇게 대동맥 박리증의 부위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스탠포드 A형, 스탠포드 B형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타입에 따라서 위험도와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상행 대동맥과 하행 대동맥이 지금 모두 박리증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드베이키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행 대동맥에만 있으면 드베이키 2, 그리고 하행 흉부 대동맥에만 있을 때는 드베이키 3라고 하고요. 이제 스탠포드 B형, 그러니까 드베이키 3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개 혈압을 엄격하게 낮추고 며칠 동안 경과 관찰을 한 뒤에 다시 CT를 찍어보고서 특별히 나쁜 변화가 없으면 혈압약을 드시면서 퇴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추적 관찰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스탠포드 A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면 시간에 따라서 사망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대동맥 박리증에서 장기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대동맥은 이제 고속도로 같은 혈관이니까 대동맥에서 우리 몸속으로 혈액 공급하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가지들이고 이 가지들도 사실은 가지들이지만 크기가 새끼손가락만 하고 또 새끼손가락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진성내강이라고 돼 있고 가성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본래 피가 지나가야 될 길이고 요게 이제 찢어져서 도배지가 이제 생기면 안 되는 공간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여기 가보면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피떡이 찹니다. 그러면서 이 진성내강에서 피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졌죠. 요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인데 요게 진성내강의 경우예요. 요게 진성내강이고 요게 가성내강이면 가성내강이 이제 들뜨면서 진성내강 입구를 이렇게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가지혈관이 머리로 가는 혈관일 수도 있고 장으로 가는 혈관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 피가 가지 않으면 뇌졸중 풍을 맞게 되는 거고요. 장으로 피가 가지 않으면 장이 썩습니다. 장이 이제 허혈성 손상으로 썩고 또 다리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썩게 돼서 심한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빨리 해결을 해줘야만 이렇게까지 장기가 돌이킬 수 없게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도착하시기 전에 가장 사망하시는
많이 사망하시는 이유가 이건데 대동맥의 근부에서 이제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심장 바깥으로 싸고 있는 이 심낭막 안에 이제 피가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눌려요. 심장이 잘 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초장에 그냥 대동맥 방해증 발생하면서 바로 이렇게 돼서 어떤 손 쓸 기회 없이 바로 사망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집계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CT까지도 못 찍고 그냥 심정지로 사망하시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뭐 돌아오지 못하고 검사까지도 가지 못한 경우에 대동맥 박리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게 언제든지 심정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단계가 있죠. 증상이 발생해서 처음에 이제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CT 같은 걸 찍어서 진단이 되고 나서 수술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모든 단계에서 심정지가 다 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첫 번째 병원에 진단까지는 됐는데 우리 병원으로 오다가 중간에 앰뷸런스에서 심정지가 왔다든가 이제 앰뷸런스에서 딱 내리면서 심정지가 돼서 심폐소생술 시작하면서 들어오시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위중한 병을 24시간 응급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4시간 아무 때나 수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이 아마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아마 전국에 10개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흔히 제일 큰 병원, 소위 빅5 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응급수술할 준비가 이제 항상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병원들은 계속 수술방에서 심장 수술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수술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너무나 많은 환자가 대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와도 양보를 해줄 수가 없고 그런 조율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원의 우선 분배나 뭐 비용 대비 효용성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24시간 응급수술 가능하게 준비하려면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빈 수술방이 있어야 되고 마취과나 수술간호팀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부서가 우리 병원은 대동맥 응급수술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술이 응급수술 때문에 밀리는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기도 해야 되죠. 정규 수술이 진행 중인 낮에 응급실로 환자가 오면 만약에 그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원래 하려던 수술을 미루는 거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집도의가 원래 하기로 돼 있던 수술을 미룰 때에는 이거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 대동맥 응급수술 환자를 전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수술 집도의 6명 중에 대동맥 수술 주전공으로 하는 집도의가 3명이고요. 24시간 아무 때나 대동맥 응급수술을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연락을 하셔야 되고 일반인들은 이게 진단을 정확하게 모르고 전화하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소통하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 방문한 병원에 보통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고 또 CT도 전송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환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95% 이상은 이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대동맥 수술 집도의 3명은 동시에 뭐 학회를 가면서 자리를 비우거나 이렇게도 하질 않습니다. 95% 정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그러면 5%를 못 받느냐? 그건 이제 저희가 낮에도 이렇게 한가한 병원이 아니고 계속 정규 심장 수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 정도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전원 중에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높고 전원 와서도 빨리 수술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러면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다른 병원에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련받고 나간 그 집도의들, 다른 병원에 가 있는 집도의들한테 연락을 해서 연결을 보통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집도의한테도 환자를 그리로 보내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렇게 잘 짜여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네.
정말 시간이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딱 도착했을 때 이 환자가 대동맥 박리다 혹은 대동맥류가 파열되었다를 네. 판단하는 건 네. 일단 검사는 CT라고 예.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이 대동맥 질환 CT는 대동맥 질환 진단은 CT가 음. 기본이에요. 일단 CT가 기본이다. 네. CT를 본인이 찍혀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아직 없습니다. 젊으시니까 CT 찍혀보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CT는 이제 원통형으로 생긴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전하는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조영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영상을 이제 굉장히 많은 수를 찍어서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계산해서 재구성해가지고 사람 몸을 이렇게 수평으로 자른 것 같은 영상을 얻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비의료인들이 이제 CT를 볼 일이 없고 이제 해부학을 따로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CT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행 대동맥, 올라가는 대동맥 부분에 이제 네.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대동맥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A라고 쓰여 있는 네, 맨 예, 위에 있는 여기가 네. 상행 대동맥이고 네. 여기가 하행 흉부 대동맥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행 흉부 대동맥은 크기가 뭐 정상이거나 정상에서 조금만 커져 보이지만, 이 경우는 이제 상행 대동맥 같은 경우는 네.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제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논란의 여지 없이 동의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즘에 CT가 원래 옛날에는 이런 영상밖에 얻어지지 않았는데 3차원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수직으로 자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영상들이 요즘엔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 같은 예, CT 이런 사진이 것도 많이 보인다는 얻어집니다. 거네요. 이런 네. 것도 CT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는 건데,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하행 흉부 대동맥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네.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도 다 대동맥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된 부분도. 하얀색, 검은색이 다 대동맥 예, 부분인데 여기는 부풀어- 대동맥이 아니고 여기는 폐인데요. 완전 새까만 네네. 데는 폐고, 여기 회색으로 된 곳이 요 두 곳이 다 네. 지금 화살표가 안 화살표가 안 보여서 보이는군요. 네,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지금 하행 흉부 대동맥의 동맥류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럼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면 볼 수가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포인터 네. 옵션에서. 네, 그래서 보이네요. 이제 이 CT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맥 박리증을 보여줍니다. 대동맥 벽을 이루는 이제 내막이 들떠서 쫙 일어나니까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이죠. 대동맥류의 경우에는 앞에 보여드린 대동맥류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건강검진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대동맥류를요? 네. 대동맥류는 서서히 커지기 때문에 네.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동맥류는 이제 없죠. 느닷없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대동맥 박리증도 드물게 하행 흉부 대동맥에 생긴 경우에는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동맥 박리증은 그래도 생길 때 통증이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생기는 시점에 응급실에 방문해서 CT를 찍고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동맥류 환자분들 중에 이 대동맥궁, 요 궁이라고 이거 지금 돌아 내려가는 요 지팡이 같이 생긴 부분에 동맥류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증상 아무것도 없고 목이 쉬어가지고 검사를 받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목이 쉬지 않은 거는 이제 양쪽에서 성대신경이 이렇게 와가지고 성대를 조화롭게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인데, 왼쪽 성대를 지배하는 왼쪽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좌측 되돌이 후두 신경. 요게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가 둘로 나뉘면서 대동맥 궁을 한 바퀴 돌아서 좌측 성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대동맥 궁이 이제 여기서 이제 늘어나 버리면 이게 팽팽해지겠죠. 이 팽팽해지면서 신경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성대가 잘 움직이질 않아요. 오른쪽 성대만 움직이고 왼쪽 성대는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제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가 안 나오고 쉰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쉰 목소리가 나온 걸 가지고 처음에 뭐 이비인후과를 가셨다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대가 겉보기에 이상한 게 없고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대동맥궁의 동맥류가 확인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목이 쉬었다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도 CT를 찍으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CT를 찍어야 알 수 네, 있습니다. CT를 네. 찍어야 알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뭐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필요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동맥 질환 치료가 굉장히 고난도 수술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가장 기초적으로 하는 게 흉부를 절개해서 진행하는 수술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전통적인 인조혈관 치환술이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인조혈관 치환술은 병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상행대동맥, 요즘 화살표를 보실 수 있으시죠? 요 화살표 범위에 짧은 구간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상행대동맥의 인조혈관 치환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상행대동맥을 넘어서서 대동맥궁까지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상행대동맥과 대동맥궁 전체 인조혈관 치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 하행흉부대동맥에 있을 경우에는 하행흉부대동맥의 인조혈관 치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의 범위가 너무 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범위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흉복부 대동맥의 인조혈관 치환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복부 대동맥의 경우에도 인조혈관 치환술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복부 대동맥은 이제 여기서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교체하는 것은 이제 보통 콩팥 나가는 신장 동맥 바로 아래쪽부터 해서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장골동맥 범위까지 바지 모양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수술 그 교과서에서 따온 그림인데, 상행 대동맥의 인조혈관 치환술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건 수술을 이제 거의 다 했을 때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인조혈관 치환술을 한 것입니다. 인조혈관 치환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신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아주 그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동맥궁의 인조혈관 치환술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까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동맥궁의 브랜치, 대동맥궁의 가지까지 간 경우,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대동맥궁 전체 세 개의 가지를 전부 다 교체한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앞서 보여드린 이런 상행 대동맥 치환술, 그리고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의 부분 치환술, 전체 치환술, 이런 것들은 정중 흉골 절개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가슴 뼈 가운데를 열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가장 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고 가운데로 열어서 수술하고, 저희는 뭐 1년에 한 100건 정도의 응급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건 정도가.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들보다는 이제 빈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하행 흉부대동맥 치환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심장이 있을 텐데 대동맥궁을 지나서 하행 흉부대동맥이죠. 째는 것은 이제 이렇게 째게 됩니다. 개용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 이것은 참 큰 수술인데요. 병에 있는 부위를 이제 모두 교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째는 것은 이제 그 개용술과 비슷하지만 이제 좀 더 긴 범위를 째게 되고 굉장히 그 피부 절개가 좀 크게 됩니다.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쪽 콩팥으로 나가는 신장 동맥보다 보통 아래쪽부터 신장 동맥보다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80~90%는 다 이 신장 동맥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양쪽 장골 동맥까지 교체를 하게 되고, 이게 바지 모양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술이고요. 네네. 네, 최근에는 또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술은 어떤 때에 가능한 건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술이 그 모든 수술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수술 중에서도 일부 해부학적으로 여건이 맞고 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혈관 내 시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 스텐트는 이 철망만 있는 걸 말하고, 스텐트 그래프트라는 것은 철망에 말하자면 텐트에 그 폴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텐트에 그 천까지 다 있는 상태를 스텐트 그래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시술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가 이게 화두기 때문인데, 흉부대동맥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부대동맥에 스텐트 그래프트 삽입술, 소위 이제 테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술을 할 때는 개용술을 하지 않고 대퇴부 동맥, 그러니까 사타구니 쪽에 있는 동맥 부분을 통해서 카테터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1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환자에게 이제 위험보다는 이득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에도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만 째가지고 양쪽에 사타구니 쪽에 혈관 부위를 아주 조금만 째서 카테터를 집어넣고 오른쪽과 왼쪽에 스텐트 그래프트를 합체시킴으로써 뱃속에서 이제 바지 모양이 형성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실시간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스텐트 그래프트 시술이 가능한 해부학적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제 이런 시술은 이제 시술을 할 때는 조금 째니까 좋은데, 젊은 환자가 이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물질이 혈관 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요 그림대로 하는데, 환자가 먼저 개흉 개복 수술을 견딜 수 있겠는지를 보고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수술보다는 스텐트 그래프트를 함으로써 합병증을 피해 보도록 합니다. 설사 이제 환자가 개흉 개복 수술 견딜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혈관 구조가 맞지가 않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수술과 그 시술이 혼합된 형태로 최소한의 그 침습성을 달성하도록 하고요. 이 구조가 적당하면은 스텐트 그래프트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까지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 시술의 가장 큰 난제가 뭐였냐면, 스텐트 그래프트를 놓아야 할 대동맥 부위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갈 때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통형으로 쫙 깔아버리면은 복잡하겠네요. 예, 네. 나가는 혈관들이 다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가지가 있는 모양으로 이제 제품화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대동맥에서 이제 가지 혈관이 나가는 높이나 환자들마다 다 환자마다 다를 다 테니까. 다르잖아요. 엄청 네. 몸이 큰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체격이 겉보기에 비슷해도 두 혈관이 나가는 그 기시부의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피맥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피맥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CT를 정밀하게 찍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집도의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술 당일에 수술장에서 환자는 조금 천천히 들어오시라고 하고 집도의가 그 자리에서 스텐트 그래프트를 맞춤형으로 꿰매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도 되는 부분은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위치가 이제 변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술장에서 집도의가 스텐트 그래프트를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있는 스텐트 그래프트를 계획대로 잘 넣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텐트 그래프트 시술에 아주 그 숙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병원에 따라서 이제 흉부외과에서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흉부외과에서 이 스텐트 그래프트 시술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매주 적게는 한두 건, 많게는 네다섯 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맥과 관련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는 수술, 그리고 시술해야 되는 환자는 시술, 이렇게 흉부외과에서 이제 한 번에 다 결정해서 끝내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물게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능해요? 피맥은 어려운데요. 왜냐면 네. 미리 회사하고 네. 이제 CT를 주고받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술 자체를 테바라든가 아까 보여드렸던 에바 같은 것도 응급 시술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대동맥이 터졌는데 너무 고령이어서 수술하기에는 참 환자가 못 견디시고 그 수술 자체로 부담으로 사망하실 것 같다든가 뭐 이럴 때는 이걸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동맥 박리증이 이제 생기면서 이분 사실 B형 대동맥 박리라서
그 형태만 봐가지고는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거나 시술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관류 이상, 그러니까 가지혈관 입구를 막는 게 너무 심하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가지혈관으로 나가는 그 혈관들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태바 시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태바 시술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 필요에 따라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태바나 에바 같은 시술도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시술은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어림잡아 생각했는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들 조금만 받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SDK님께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네. 주신 질문이에요. 네.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 있으면 대동맥 질환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예, 그건 아무래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 있는 분들은 저의 그 심장 수술 경험으로도 말씀드리자면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 있는 분들은 대동맥 벽 자체도 되게 얇고 늘어나기도 잘 늘어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어떠냐면은 모든 환자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 있는 환자 중에 소수가 대동맥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 아닌 분들에 비하면 확률이 높다는 거지. 나는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니까 언젠가는 나한테 대동맥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건 전혀 타당성이 없고 뭐 퍼센트로 말하자면 뭐 일반인들한테 뭐 0.5% 생길 게 뭐 나한테는 뭐 2% 3% 생긴다더라.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스터 리님께서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혹시 고지혈증이 심해지면 대동맥 질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대동맥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사실인데요. 대동맥 질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아진다 이런 거는 참 걱정을 실제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지혈증이 대동맥 질환으로 이어지는 가능성,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고지혈증 약을 잘 드셔가지고 그 LDL 콜레스테롤을 뭐 70 미만 이 정도까지 또는 뭐 이미 어떤 병이 왔었다 그러면 55 미만까지도 낮추는데 그런 걸 잘 유지를 하시면은 이게 고지혈증 없는 환자에 비해서 대동맥 질환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대동맥 질환이 걱정된다. 이건 조금 그 인과관계가 멉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가 멀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뒤에 또 여쭤볼 거거든요. 네. 대동맥 질환은 어떤 경우에 저희가 또 주의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뒤에도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아지님께서 발살바동 4cm라고 진단받았는데 괜찮은가요? 또 커지는 원인이 궁금하시다고. 발살바동이 4cm면은 이제 좀 정상보다는 크네요.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이제 이게 뭐 45mm 넘어가고 뭐 50mm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커지는 원인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체질적으로 그런 부위에 문제가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말팡 증후군이라든가 뭐 루이스 디에츠 신드롬 그리고 또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동맥이 이 혈압을 잘 견디지를 못하고 점점 크기가 불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없어도 발살바동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커지는 원인은 뭐 적어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본인 잘못은 아니에요. 본인 잘못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체질의 문제고 뭐 유전의 문제고 뭐 그렇다. 노화의 문제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09님께서 교수님 저도 목이 자주 쉬는데 대동맥류는 초기 증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목이 자주 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자주 쉰다는 거는 자주 쉬었다가 괜찮아졌다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대동맥류는 그런 식으로 안 돼요. 대동맥류는 한 번 생기면 그냥 계속 목이 쉬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목이 쉬었는데 이유가 뭐냐? 대동맥이 상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대동맥류가 상위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고서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건 아니네 하면서 넘어가다가 보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 목이 자주 쉬니까 대동맥류 있는 거 아니야? 완전히 말짱해지실 때가 있다면 대동맥류는 아닐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제 짐작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걱정되면 CT를 찍어보는 게 맞는데 건강검진에 CT를 포함해서 찍어보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들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동맥 수술이 큰 수술이다 보니까 또 수술을 들어갔다고 하면 네. 또 보호자분들도 그렇고요. 네. 또 수술 끝나고 환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관리들을 수술 후에 저희가 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대동맥 수술하고서 뭐 관리를 한다는 거는 네. 혈압 조절, 첫째도 혈압 조절, 둘째도 혈압 조절, 셋째도 혈압 조절. 이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사실 이 대동맥 수술이 참 많이 발달을 해와서 지금은 많이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특히 그냥 응급수술 아니고 계획 세워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뭐 1, 2%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동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기저질환, 뭐 콩팥이 안 좋은 분들, 간이 안 좋은 분들, 연세도 많으시니까요. 뭐 그리고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 자체는 뭐 계획대로 다 했고 수술하다가 뭐 사고 나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회복 과정은 본인의 어떤 남아있는 그 기력과 그 체력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수술은 결과가 더 나쁘고요. 왜냐하면 또 응급수술은 수술 전에 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가 좋지 않고 또 수술장 들어갈 때 상태도 나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괴리가 있는데 비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응급수술장에 이제 들어가지만은 이제 들어가면서 가족들하고 이제 뭐 손잡고 인사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제 칼이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30분 뭐 정도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마취를 하고 혈관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파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본 마지막 모습은 환자가 멀쩡하셨던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수술장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하고 막 그런 다급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 없이 잘 깨내는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술이 잘 된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머리로 피가 5분만 안 가도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심폐소생술 잘하면 후유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심폐소생술을 잘 수행해도 많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흉부외과 심장수술팀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뭐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저희는 심폐소생술 하면서 소독약을 붓고 가슴을 열고 심폐 바이패스하고 에크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동맥이 이미 터지고 나면은 이런 방법을 모두 다 쓰더라도 좋은 결과 보장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도 혈압 조절, 둘째도 혈압 조절. 이런 병이 오지 않게 하려고 해도 혈압 조절. 그리고 이런 병을 한번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압 조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혈관 내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건데 침을 맞으면 안 돼요. 침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균이 이렇게 혈관 속에 돌아다니다가 탁 달라붙어요, 혈관에. 그러면은 자리를 딱 잡고 점점 불어나는데 항생제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 맞으면 안 되고 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냥 몸이 찌뿌둥하다 그러면서 영양제 맞으면 좋다더라 하면서 영양제를 즐겨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희는 꺼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말씀이시죠? 수술 후에요. 네. 예. 그리고 치과 치료 시에 항상 치과 치료 시에는 균이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를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면 드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치료 직전에 드셔야 됩니다. 네. 혈압 조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추가로
이거 혈압계를 집에 사셔야 돼요. 사가지고 아침에 기상하면 소변 보고 나서 물 한 잔 먹고 잠깐 쉬었다가 한 2, 3분 명상하듯이 쉬었다가 혈압을 딱 재야 돼요. 그때 혈압이 제일 믿을만해요. 병원에 오면 환자가 긴장해가지고 혈압이 다 높게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혈압약을 맞추면 어지러워가지고 나중에 막 졸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혈압을 재고 그걸 좀 날짜하고 혈압 잰 거 적어보시면은 혈압약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단은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일 것 같은데요.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또 이게 이제 생기는 가장 큰 이제 흔한 원인은 혈압이지만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업성 대동맥 판막이 있거나 본인이 말팡증후군에 해당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훨씬 더 남보다 가혹하게 확실하게 혈압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데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혈압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계속 해로운 김을 쏘이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한번 먹으면 못 끊으니까 먹지 않겠다.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고혈압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남들 10% 생길 거 5% 생기고 3% 생기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혈압 조절이 우선이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건 혈압 조절이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마지막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 건강 지키고 싶은 우리 비욘드 구독자분들께 교수님께서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또 한 이야기,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약을 잘 드셔야 되고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약을 먹어서라도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되고 당뇨가 있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증상 없으니까 그냥 놔두신다든가 비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확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안 생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잘 생기는 인구 집단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분당 서울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장형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